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10 내지 20kg) 뺐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라고 본다. 어떤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또 이 문까지 날리고 나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뒤처리도 참 못할 지경이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퇴근 이후 사실상 통금인데 다시 봉쇄되는 일상을 예상해 보겠고 또 장마는 벌써 끝난 건지도 잠시 뒤에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TV 토론을 비롯한 예비 경선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흘간 여론조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소모적인 정쟁보다 후보들의 정책에 집중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로 돌아와서 국내 발생 이후 역대 가장 많은 1,27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 말에는 2,000명대까지 환자가 늘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1,275명,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4차 유행에 들어서자마자 연일 1,200명대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정점 때와 비슷한 규모로 4차 유행이 시작하면서 이달 말이면 최대 2,000명을 넘길 거란 예측까지 나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밀집도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은 12.7%로 그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마저 지난 3일 기준인 만큼 4차 유행이 시작된 현재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서울만 먼저 격상할지 수도권 전체가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단계를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은 새 거리두기 4단계를 거의 충족했고 수도권 전체로 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하고 경기는 일상 반경이 겹치고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밀접 접촉자들이 대부분 양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서울만 올리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한 뒤 내일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방금 언급한 대로 이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내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데 오늘 저녁 6시까지 확진자가 어제보다 많은 1,0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 결정될 것 같다고요? 예, 정부가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일 아침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과 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보다 강력한 접촉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9명입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를 낸 어제 같은 시간보다 29명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이 839명으로 80%를 넘었고 비수도권이 200명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 많으면 1,300명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홍무입니다. 네, 그럼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출퇴근 외에 외출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행사도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에 집회도 불가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입니다.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발적 감염은 개인 간 접촉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홍대 부근 주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들이 확진되고 보름 만에 누적 확진이 340명을 넘겼습니다. 광명 탁구 동호회에서는 지난달 말 회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열흘 사이 2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흥에서도 지인 모임 관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친목 모임에서 개인 간 접촉을 통해 확산한 사례들입니다.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는 4차 대유행의 주된 요인입니다.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은 종교단체발 감염이었고 2차는 종교단체와 연관된 집회발 감염, 3차 유행은 교정시설발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나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나왔다면 4차 대유행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주점과 학원, 백화점과 가족 지인 모임 등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강사발 확진자가 더 넘어가면서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 반경이 넓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좀 강하게 제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풀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 좀 아무래도 강화된 형태로 좀 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를 잡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거리두기 4단계로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영업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거리두기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분들도 거기에 좀 잘 따라서 방역 지침에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만큼 여행객들이 몰리는 지역의 방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와 함께 앞으로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긴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적발 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조치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방역이 급선무란 목소리도 큽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을 맞아야 할 테이블이 텅 비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단골들 발길까지 끊겼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오늘 벌써 손님 없잖아요. 영업시간인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시행되자 업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식당에 들어올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인원 제한을 어기거나 실내 소독과 환기 관련 방역 지침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업주들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싫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또 뭐 주사 맞았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 번 걸렸다고 그래서 그거를 영업 정지를 시킨다는 거는 좀 너무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나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칙을 좀 잘 지켜서 이 상황을 좀 빨리 좀 끝내야만. 지금 코로나가 역대 최고고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을 강하게 해서라도 일단 완화를 하고.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업주에게만 묻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식당한테만 너무 과도하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 방역 수칙을 안 지킨 손님들한테도 조금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인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저마다 고통을 분담할 정도로 또 한 번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먹통이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오늘 새벽 한 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에 예약자들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입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씩이나 돌려도 당초에 접속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가 한 번에 몰리며 먹통이 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미리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밀려서 기다리는 것도 한참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 접속이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그리고 돌봄 인력 등 모두 38만 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백신 맞교환으로 접종 일정이 오는 28일에서 13일로 당겨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자정부터 예약 사이트가 열린다고 해 단잠 미뤄가며 기다렸는데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보건소 답변은 화만 키웠습니다. 중대본에 전화하니까 신호 한 10번 울린다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해당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전화하세요 하고 자동 음성만 나오고 끝나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백신 예약 시스템이 멈춰서 보건당국은
접종 대상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위기의 상황. 방역 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결국 코로나19 긴급사태 아래서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재발령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급속한 감염세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緊急事態宣言を東京都を対象に発出し、 지난달 해제 후 불과 3주 만에 도쿄의 4번째 긴급사태가 결정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가 총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준긴급사태를 연장하려 했던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감염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쿄에서 약 2달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駅見渡しても人多いなと思いますね、普段よりは。意識が低くな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 다시 휴업과 영업 단축을 해야 하는 음식점 등은 정부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에 상관없이 영업하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協力しても結局こうなってしまうので、協力する意味もなくなってきてしまっているので、もう自分の命は自分で守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しか今考えられないです。 일본에서도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가 긴급사태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出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まあ4回目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まあ多分出たことにそんなに危機感とかあんまりなんか持たないので。 전국에서 몰린 예약 수만큼 백신이 확보 안 돼 접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 확산과 올림픽 개최를 연임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스가 총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무관중 경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개막을 코앞에 두고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도중 누군가 성화에 물총을 쏩니다.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50대 여성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일본에선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개막 보름을 앞두고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공교롭게 도쿄엔 4번째 긴급사태가 선언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방역 수칙에 따라 곧바로 사흘간의 호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기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도쿄 조직위 등과 5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다시 나빠진 도쿄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 개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은 정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기로 한 일반 경기의 무관중 여부입니다. 私どもは前から無観客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いるところです。オリンピックをやるんであれば、なるべく小規模にして矛盾したメッセージを出さない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なので。 지난주엔 세계보건기구 WHO도 도쿄올림픽의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 재확산의 매개체가 된 유로 2020을 예로 들며 엄격한 예방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learning from Euro 2020. We are learning from many of the different events. If the virus is present and precautions are not in place, the virus will spread. 긴급사태가 발령돼도 원칙적으로 5,000명까지는 스포츠 경기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사상 최초의 관중 없는 올림픽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관련해 실무 협의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측이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비 경선 막바지 선두주자들에 대한 견제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은 오늘 11일 발표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바지 발언의 여진 속 마지막으로 맞붙은 민주당 예비후보 8명 가운데 집중 공세 대상은 역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간판 정책인 기본주택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그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세상에 짓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본주택이에요.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직을 이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과 사생활 관련 태도 논란도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 등의 정보 공개 요구를 왜 사뭇 거부하고 계시는지 그때의 비용이라든가 참석자 등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단체장하고 저하고 식사한 날이 왔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도 공동의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총리와 당 대표 시절 드러난 정책 실패를 대통령이 된다고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연전연패를 했었을 때 총리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낸 계획도 그냥 똑같은 시즌2 아니냐라고 하는.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그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1차 관문 컷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두주자들을 흔들기 위한 견제도 거세진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11일 단 6명의 후보만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본경선에 접어들면 선두주자와 추격주자 사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결과 보실까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업체가 어제까지 사흘간 여야 후보를 통틀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27%, 윤석열 전 총장이 21% 지지를 받으면서 2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입니다. 자, 여야 후보 가상 대결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43%, 윤석열 전 총장이 33%, 이 지사가 크게 앞서고 있죠. 여권 후보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동일하게 36%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둘 다 모두 늦지 않게 입당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고를 이어가다가 정치 참여를 결심한 지 하루 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당분간 공식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권 도전 결심은 더 확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문에 나서면서 정치인이 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처가 의혹이 제기되는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이 거론되는 상황.
윤 전 총장은 정치적 발언을 아꼈습니다.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또 그 작고하신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네. 대권주자 영입을 맡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다르지 않다며 둘 모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이 8월 말에 입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준비위원회를 예정대로 발족하고 대선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입당 늦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박 주자인 두 사람의 행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김영환 전 장관을 만나고 민심 투어를 이어가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냥 무슨 이재명 저격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갖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하긴 했지만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의 주제가 될 수도 없고. 최 전 원장 역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간을 갖다 보면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은 8월 말.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추후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세봤더니 1,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수가 1,113명, 66명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이 926명, 비수도권이 253명이고요. 시도별로는 서울이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66명, 인천이 82명, 부산이 53명, 충남이 52명, 대전이 26명, 강원 24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동안 300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리다 어제 1,275명으로 늘었죠. 보통 이제 집계가 되고 그 다음 날 10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내용들이 계속 경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79명.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66명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계된 1,275명이라는 최다치가 갱신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것이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또 환자 수가 추가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표절과 수준 미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은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면서 맹공에 나섰고 윤 전 총장은 학술적 판단이 있을 거라면서 논쟁을 피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봤더니 한 절의 75% 가까이가 다른 논문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해 학술지에 제출했던 논문의 영문 제목 일부는 한글 단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수준 미달 논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사실은 학문적인 수준이나 가치와 별개로 논문의 기본적인 ABC조차 갖추지 못한 이번 논란의 발단은 김 씨가 이른바 줄리 논란을 해명하겠다고 나선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사업도 하느라 줄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정작 김 씨의 박사학위와 부실 논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주자들의 공세도 하나둘 시작됐습니다. 국민대학의 논문 검증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 안 좋은 일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학술적 판단의 문제라며 구체적 대응을 피해갔습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두고도 여권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방류 결정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한 걸 지적한 것이었다며 다소 군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자체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가 2차 추경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가 43.5조 원이 더 늘어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2조여 원보다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확산 상황이 변수가 된 만큼 방역 상황을 잘 살펴보며 지급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래 당정이 계획했던 8월 말 9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돌았었는데 국정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체중은 일부러 감량, 다이어트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4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약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보다 손목 시계를 더 조염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체중 감량설과 함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시간씩 회의를 주재하고 걸음걸이 역시 활기차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 10 내지 20kg 뺐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라고 본다. 어떤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하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공개 행보로 최근 신변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참배 보도를 통해 지난달 29일 비상방역 관련 중대 사건으로 인사조치된 간부들의 면면도 드러났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강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던 리병철은 역시나 김 위원장과 함께 상무위원들이 서 있는 첫 번째 줄이 아닌 후보위원들이 서 있는 세 번째 줄로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리병철과 함께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박정천 역시 맨 끝쪽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한 등급 낮은 계급장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리병철은 상무위원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 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고 박정천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지만 총참모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경질의 이유로 언급했던 중대 사건은 군부가 담당한 사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외교정책 차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동 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미, 공급 지연 및 관리 실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부터 북중 화물 운송 재개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가동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철저히 방역을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지난달 1일 원자력연구원의 피해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회의 과정에서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핵심 기술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호남뿐만이 아니라 충청 지역 곳곳에도 시간당 최대 5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빗물에 캠핑카가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양수기로 연신 물을 빼내지만 여전히 어른 종아리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서 기르던 콩은 물에 잠겨 흔적만 보입니다. 서리태하고 이 저 안에 젖어가지고 모든
장비가 다 물이 젖어서 못 쓰죠. 성동면 방울토마토 농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 내내 양수기 3대를 돌려 물을 빼냈지만 고랑의 발목까지 물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방울토마토 농장의 흙은 물기 없이 뽀송뽀송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흙이 다 젖어가지고 뿌리가 닫혀버리면 산소작용을 못해가지고 한 4, 5일 정도 기다려 보면은 이게 다 시들어서 이제 서서히 시들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전혀 이건 수확을 못해요. 대전 서구에서는 캠핑카가 물에 떠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소방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수색한 결과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안전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저수지 산책로에 토사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논산에 100mm 비가 기록되는 등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된 탓에 잠기고 무너졌다는 피해 신고가 충청 지역에서만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남 지역에 닷새 동안 많은 비가 오면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잠기는가 하면 축대가 무너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근처 마을 주택에 가재 도구가 널브러졌습니다. 쌀통도 넘어져 나뒹굽니다. 근처 상가는 날이 밝고서야 겨우 물을 퍼냅니다. 1시간 만에 70mm나 되는 비가 밀물때 내리면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주택과 상가를 덮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또 이 물까지 날리고 나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뒤처리도 참 못할 지경이고. 주민들에게는 이미 난 피해도 버겁지만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날지 더 걱정입니다. 지대가 낮아갖고 침수가 되니까 하천을 넓혀주든가 산에서 내려온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든가 이렇게 좀 시에서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에 매실밭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면을 따라 바위와 연석 등이 위태롭게 퍼져 있습니다. 토사는 주택까지 흘러가 뒤뜰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뭐 태풍도 오고 뭐 이랬을 때도 뭐 전혀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제는까지는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난 3일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남 지역. 많게는 500mm 넘게 내린 곳도 있어서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침수 복구 작업 중에 또 침수된 전북 익산 중앙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YTN 취재진이 땅속까지 들어가서 봤더니 반복되는 침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지난 이틀. 하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면서 상황은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비만 오면은 이런 난리속인데 지금 3, 4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한소금도. 사람들이 전부 이 상인들이 한 대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서 뭐 대체 기회도 열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지만 애가 탈 상인들 생각이 앞섭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많은 힘을 썼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익산 시민이 이렇게 좀 뭉쳐서 같이 해결을 해줘야. 피해 현장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익산시는 부랴부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대가 좀 얕긴 한데 뭐 물난리로 겪어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침수가 반복되는 원인을 찾은 게 없다는 발표.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인력이 투입돼 반복 침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땅속 하수관로에 들어가자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경강 쪽으로 흘러가는 하수관로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애초 하수관로 소재로 사용되던 자재들이 오히려 물길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라색 자재는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이른바 거푸집입니다.
기존 하수관 모양에 맞게 거푸집을 둘러싸고 여기에 시멘트를 부어 하수가 셀 틈을 막는 건데 제대로 뒤처리가 안 돼 하수관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거푸집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 시멘트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비가 와버린 것이죠. 땅속 수습 현장이 드러나자 뒤늦게 나오는 시인. 그럼 이거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혹시? 뭐 이제 위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겠고요.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만약에 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찾았으면은 아마 2차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비에도 반복되는 침수의 원인은 결국 인재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발언 등도 주자들끼리 공방이 오갔습니다마는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약과 정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선 민주당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좀 보기 전에 마지막 토론을 한번 좀 평가해 볼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국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전히 거친 견제가 많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고요. 네.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부터 지난 토론회 때 나왔던 바지 논란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많은 후보들의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또 대응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 바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하지 않겠냐라는 방식으로 또 넘어가는가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응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예비경선 컷오프 이후에도 역시 지금 현재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나머지 주자들의 거친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었던 토론회라고 봅니다. 앞선 토론보다는 좀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아닌가요,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유심히 지켜본 부분은 기본주택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갈망 이런 게 굉장히 큰데 네.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 기본주택에 대한 날카로운 좀 비판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홍보성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네. 또 현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물고 늘어줬고 또 특이하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됐던 포화가 오늘은 또 이낙연 후보에게 좀 돌아갔습니다. 특히 네. 추미애 후보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신복지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구복주의는 그럼 왜 총리로 있을 때 신복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네. 책임론을 묻기도 했고요. 3위 싸움이죠. 결국은 이 3위 싸움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좀 각이 다른 이재명 후보를 약간 옹호한 듯하면서 또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3위 싸움이 참 흥미진진한 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정책 실패 시즌2다 이렇게 좀 거칠게 네. 공격하기도 했는데 자 그럼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민생과 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좀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보선 이후 뭐 민주당이 계속해서 듣는 대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일 텐데 사실 오늘 기사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텐데 어느 후보의 좀 공약이 눈에 띕니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추미애 장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네. 당대표 시절부터 토지 공개념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지대개혁 등에 대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강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부동산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크게 와닿거나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이 문제를 꺼내면서 이 주택 정책들을 얘기했지만 네. 앞서 설명하셨던 얘기처럼 박용진 후보가 거칠게 이 기본주택에 대한 허구성의 문제들을 짚고 나왔기 때문에 과대포장이라고 했나요? 과연 네. 이 기본주택만으로 지금 있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문제에 봉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금 더 선명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이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현재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이고 이 경선에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민심들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전환점의 정책들을 이 두 후보에게서 보기는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지사가 평소 내놨던 공약과 정책에 대한 부동산 관련한 대목들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 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주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무주택 30년을 거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뭐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저렴한 분양 주택을 국가가 직접 제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러려면은 땅이라든지 건물을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동산 감독원이나 주택관리 매입 공사 등을 갖다가 아예 세워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축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의 개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비판을 받던 게 실현 가능성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택을 갖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걸 또 지어서 제공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비판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 국가가 주택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좀 방점을 두면서 네. 다른 부분들은 좀 유동성을 갖는 식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주택을 잠시 좀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앞서 주택관리 매입공사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 쪽에서 뭐 정부미냐 이런 또 지적을 받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주택들을 공공이 매입을 하고 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서 시장의 가격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매입이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네. 결국 시장과 맞서 싸워서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정반대의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방치됐고 결국 그 결과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내용은 야당의 거친 문제 제기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여권 내에서도 치열하게 문제 제기들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공공성에다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살펴본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보호, 서민층 보호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을 갖다가 통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여당 후보끼리 토론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안 나오지만 네.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야당 후보와 그 토론을 벌일 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본 경선 이후에 좀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도 네. 그런 그래서 설명이 지금 있는 현재로서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책 또 미처 하지 못했던 토지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조금 더 세밀화되고 그리고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현실 가능성 있게 조금 더 네. 이제 보완될 필요성은 현재로서 있어 보이죠. 네, 아무래도 공급 정책은 좀 현 정권에서 미완인 대목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신데 그럼 정세균 전 총리가 꺼내든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공급 물량을 좀 승부수로 던졌는데 정세균 전 총리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중 15만 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 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네, 100만 호, 30만 호, 15만 호, 반값, 반의 반값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대규모 공급 정책들을 꺼내놨죠.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두 분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재 통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기 내에 이 정도의 주택들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큰 신뢰성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있는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에 어느 정도 책임성을 통감하고 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잡겠다의 방점을 찍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폭탄이 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공급 없는 규제가 결국은 이제 부동산 폭등을 낳았다 이런 진단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책을 현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내놓고 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 분양가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5억, 6억에 가까운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280만 호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에서 280만 호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 가능성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3기 신도시의 누를 갖다가 또 되풀이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책이 이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히만 좀 도식화해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보유세 강화,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대규모 공급 물량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자.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원천 봉쇄하겠다. 하지만 이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또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또 사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네, 위원에 대한 논란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을 법으로 정하거나 강제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국무위원 중에 청문회장에 나와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 얘기를 얻었던 지난 기억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네.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인사 제청권을 가졌던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함께 통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순, 손가락질을 받았던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덕성과 당위성만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법령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을지 비판적인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그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소득 총합이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네.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소위 말하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그만큼 규모가 크고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국민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바꿔 나가느냐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앞으로 정책의 핵심인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던 종부세가 결국 이번에 와가지고 또다시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오히려 그 종부세를 뛰어넘는 택지 소유 상한법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이전 정부에서 조금씩 시도했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는데 네. 종부세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 이제 현실 가능했을 때,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그 반발과 사실 그 논란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공백이거든요. 물론 밀어붙이겠다 또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이것의 현실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임대차 3법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후보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만큼 민심을 달래기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좀 다듬어지고 조정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좀 각 후보 진영에서 좀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눈에 띄는 좀 공약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20만 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좀 과감한 발상이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책 언팩 대회를 다 봤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던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겠지만 일단 박용진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시키면 그만큼의 엄청난 여의도 면적의 수배에 달하는 부지가 발생될 텐데 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스마트 시티의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의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국가 지도자가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의성을 바탕으로 나라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한 번쯤 논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한 번쯤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얘기에 포문을 연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네. 교수님은? 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산 신공항 만드는 것도 20년의 논란이 겪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약간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굉장히 좀 어려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가장 주장해 왔던 게 행정수도 이전 아닙니까? 뭐 국회 이전이라든지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토지 부동산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민주당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어떨까 좀 그런 점에서 김포공항의 어떤 이전 못지않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구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토지 공급책이나 부동산 공급책이 나왔다면 조금 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방 분들의 좀 더 관심을 더 끌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다른 후보 얘기들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이면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화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고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주택 사회 책임제를 내밀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도지사 출신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그 토지 주택 정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번에 어떤 정책들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확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국책 모기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가구에 한해서 모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국가의 좋은 역할이기도 할 텐데 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그 내용에 앞서서 대한민국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와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갖게 해주는 건 좋지만 그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론에 좀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주변에 이제 많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특히나 충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좀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택 공급 문제를 좀 바라보고 충남에서 시행했던 또 행복한 주택,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인천에서 시행했던 주택 정책을 민주당으로 끌어왔듯이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충남에서 했던 정책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양승조 후보가 본선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정수도 재편에 따른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는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좀 차용할 수 있다면 차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대권 주자들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비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어떤 방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 방향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지금 현 정권과 결을 다르게 하는 후보가 좀 눈에 띄시나요?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다 이어받겠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이재명 지사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금 현재 1위 여론조사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데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계승에 관련된 뚜렷한 얘기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에 나오는 것도 결국 출마 선언문에 보였던 것처럼 네. 경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남북 관계를 같이 집어넣고 한반도 평화의 경제 체계가 결국은 이 북방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보탬이 되겠다는 정도로 축약을 시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의 모습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꽉 막혀져 있는 경색 국면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제대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조금 다른 국면에서의 이재명 후보와 또 다른 후보들 간의 차별점들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그 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대북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양도 많고 분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또 세세했죠.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이제 갈리면서 주된 토론 주제였죠. 그렇죠. 예.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대북 상황은 지금 이제 소위 한번 그 협상판이 만들어졌다가 깨지면서 기동의 여지가 사실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경책으로 나가기도 모호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어떤 평화 유지 정책 요 정도 선에서 멈추고 좀 더 이제 진전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 경제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여당 후보들조차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좀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면 네.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개선이 당장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좀 세분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여당 주자들의 어떤 공약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좀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 문제와 재난지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또 각 주자들의 어떤 정책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야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또 하태경 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은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주자들의 생각은 좀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그동안 젠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올 수 있었던 정책 조정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네. 물음. 그리고 두 번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비판의 여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지호 씨 논란이 커졌을 때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옹호했던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결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쟁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이런 내용들이 이 양성평등의 길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는 기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기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 사실은 소수 입장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말을 지금 다시 이제 바꿨고 윤석열 전 총장도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수 입장인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여가부가 지난 20년 동안 뭐 했냐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50년 넘게 존재했던 통일부는 그럼 그동안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통일부 없애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전 마찬가지 얘기라고 봐요.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통일부가 지난 50년 동안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전 똑같은 질문이다. 국가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통일이 지금 당장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가 저는 이슈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소수의 입장으로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논쟁이 좀 조기에 점화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고 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80% 지급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80%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체제의 전체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맥락과 함께 100%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소비 활성화를 갖게 되는 정책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생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공산들이 크게 됩니다. 네. 지금 있게 되는 추가 경정 이 예산들이 과연 어떻게 코로나 위기로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의 재원을 마련했을 때의 코로나 상황과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상황들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80%냐 100%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위기, 코로나 위기 달라진 상황을 좀 더 반영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사실은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그 4차 확산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회복 의미는 이제 많이 퇴화가 됐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갖다가 지원금으로 볼 거냐 위로금으로 볼 거냐의 성격 구분이 남은 건데 지금 이제 100%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으로 보고 전 국민에게 이제 작년에 지급했던 것처럼 지급하자는 얘기고 지원금으로 보자는 얘기는 애초에 경기 회복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80% 또는 70% 이 정도만 주자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뭐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차례 지급이 됐는데 여전히 지원금의 성격을 갖다가 이게 지원금인지 위로금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여당이 지금 애초에 첫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경기 회복용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경기 회복용이라 그러면은 돌 맞을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원금이냐 위로금이냐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이라면 다 줄 필요 없습니다. 중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면 되고요. 위로금이라면 다 주는 게 맞죠. 좀 그런 차원에서 전국 위로금인지 지원금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여당이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성격부터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몇 가지 후보들의 좀 눈에 띄는 공약들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 복지 정책으로 보편 집중복지를 공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 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더블 복지 체제, 방법론으로 보면 이제 복지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런 제안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사회부총리 제도가 있죠. 실제로 사회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이 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 정책들을 총괄하게 되는 부총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교육부총리라고 불리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사회부총리 역할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통합적인 조정 기능들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대한 자기 부정의 모순에 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복지부총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사회부총리를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옥상옥을 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현재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 부처의 기능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아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갈 나라에서 복지의 기능들을 훨씬 더 강조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기초연금, 노령연금 도입하면서 이 복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더 넓게 촘촘하게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블 복지 체계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이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들이 국민 요구에 따라서 확대되어 왔는데 이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 과도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기본소득이었어요. 이런 복지를 갖다가 일원화해가지고 네. 기본소득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출발점은 다르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새로운 복지를 갖다가 더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고 틀을 갖다가 좀 정비하는 차원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 10년 넘게 복지의 확대를 해왔는데 네. 양적 확대는 됐지만 이것의 질적 확대와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아직 공약들이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복지 정책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더블 복지 체계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있는 정책을 좀 잘 살리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제, 물론 이제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제시한 제목이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주 4일제 근무와 관련된 양승조 지사의 목소리를 한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면 더 행복한 주택, 주 4일 근무제, 최저임금 100% 수준의 사병월급 인상, 노인행복부 신설. 제가 발표한 정책들은 중도층과 개혁적 보수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재집권을 이끌기 위해 세대별,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네, 양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주 4일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손학규 후보가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정책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는 현실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 아직 여전히 주 4일제 근무제를 꺼내면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훨씬 더 많이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양승조 지사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중도층, 개혁적 보수의 지지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들을 했던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보탬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 4일제 포함해서 지금 조금 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라든지 또 최문순 후보의 고용복지 국가 기치를 내세운 부분, 이런 다른 후보들의 어떤 공약들,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박용진 후보가 사실은 이제 남녀 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제기를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반향을 좀 많이 일으켰어요. 반발도 있었고 또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 그 동안에 조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남녀평등 복무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병제에 들어가는 돈과 남녀평등 복무제에 들어가는 돈을 비교를 하면서 이거 현실적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뭐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젠더 갈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이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군 모병제를 갖다가 이제 소위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모병제로 가지 않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적인 좀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아젠다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활발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교수님께서 좀 나중에 본 경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좀 좋은 정책은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제시하기도 했고 최문순 후보 같은 경우는 고용복지 국가를 또 내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점들이 좀 위원님은 평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책 언팩 네. 최문순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용, 복지, 취직, 사회 책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결국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다 해줄 수가 없다.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그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강원도가 현재 취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에서 현실 가능하게 민간 영역과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것이 향후 민주당이
다음번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중도층과 국민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1% 국민투표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여야가 사실은 그 쟁점 법안을 놓고 뭐 치열하게 뭐 법사위에서 뭐 방망이 뺏고 뭐 이런 싸움들 많이 벌였었는데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뭐 투표라고 하는 게 전자투표도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이런 전자투표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어떤 그 투표를 한다면 조금 더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들 정치권의 어떤 이전 투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을 좀 훑어봤는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 6명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11일에 본경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비 경선 전망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경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아마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들이 점점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후보 단일화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3명의 낙마가 아니라 2명의 낙마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 간에 마지막 그 낙마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순위들을 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2명의 컷오프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1위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3등 주자에 대한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 그랬는데 누가 과연 3위 주자에 오르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들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 후보 오늘 나온 결과 있거든요. 띄워봐 주시고 교수님, 6위 싸움도 좀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은 6위 싸움이라는 게 이제 컷오프 마지막에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세 분 중에 2분이 낙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워낙 이제 여론조사와 당 지지에서 새가 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좀 전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될까, 이게 좀 관심인데 사실은 제일 관심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계속 득표하고 있는데 당내 투표에서조차도 과반을 확보한다면 이대로 이제 대세론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 두 분과 함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국민의힘도 주자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저요? 기본 식사. 기본 식사는 중국집 아니까.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자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죠. 이런 문제였구나. 네. 여기가 2012년에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대선 캠프 있었던 곳인 건 아세요? 진신 캠프가 여기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사실은 그 8원전 그 행사하고 지금도 상당히 안전합니다만 더 안전한 그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저 사실 이 자리가 저희 대선 캠프가 있던 곳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진신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 말씀을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그런 뭐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가족 4%는 주는 거야.
오늘 얘기는 답변 오지 마시고 답변 오지 마시고. 장모님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명령한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이미 그런 제 주변 문제에 대해서 그 조심하시죠. 하나 어디 있지? 맞지 뭐. 네, 그렇습니다. 장관물이 유리해서 되는 게 비기면 강합니까?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우선 여기가 바로 제가 2012년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선 캠프를 꾸렸던 곳입니다. 현장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본이 올림픽 기간 동안 긴급 사태가 선포가 결정된 도쿄 도내 경기장에 국내 관람객도 들이지 않고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저녁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 관중 수용 문제 등을 재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오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쿄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기장의 관중 수용 문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13명보다 66명 많으며 수도권이 926명, 비수도권이 25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1,275명에 오르면서 사상 최다로 집계됐지만 이런 추세라면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식당과 주점,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공통점, 바로 밀폐된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300명대 확진자를 낸 홍대 주점과 경기도 어학원 집단 감염.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매장 특성상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기 쉬웠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 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 밀집도가 높아 방역당국은 환기만으로도 이런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시간에 10분 동안 문과 창문을 열어두면 감염 우려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고 특히 다른 출입문과 창문까지 열 경우 더 빨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 주출입구만 개방했을 경우보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했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약 15분, 38% 정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철 냉방기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확산 범위를 넓힐 우려가 있어 바람 세기를 낮추고 방향도 사람이 아닌 벽이나 천정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환기할 때는 송풍을 강하게 틀어주면 나쁜 공기를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은 규모에 맞는 공기순환 장치를 설치해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기계 환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업주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수능을 앞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13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들도 우선 접종을 받게 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교육부도 비상입니다. 우선 방역의 가장 핵심인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예고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의 백신 접종이 13일에 시작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희망 일정을 바탕으로 학교별 접종 일정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최대 4일간 재량 휴업이나 원격 수업도 허용됩니다. 해당 주에는 고3 매일 등교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이면 이틀간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조기 방학은 학교 자율에 맡겨졌지만 방학이 한두 주 남아있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조기 방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지만 2학기 학사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학교 스스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근 원어민 강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도 급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21만여 명도 우선 접종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7, 8일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를 희망한다며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최근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음료수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자가진단에서 가짜 양성 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에 검체 대신 탄산음료나 레몬즙을 부으면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여러 건 올라와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아이뉴스는 가짜 코로나 검사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의 조회수가 650만 회를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리버풀대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음료 14개 가운데 물과 과일 농축액을 제외한 10개에서 가짜 양성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지진에 대응하는 정부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해서 양육과 부양, 교육 등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된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령상의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 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 제도상의 차별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재앙 등 다양한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축소사회 도래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총론적인 전략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년 내리 세계 최하위인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의 임박, 지역 소멸 현상 등 소위 3대 인구 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전담팀이 고령 환자 등을 찾아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별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단이 곧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준비 단계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원자력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측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IAEA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IAEA 검증단과 별도로 정보 공유를 위한 양자협의체 구성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직원들에게 수당이나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으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0여 곳을 시민단체가 찾아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동안 분양 상담 사무소에서 일한 김소연 씨. 회사에 매일 출근해 지시대로 고객을 상담했는데 급여에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 3.3%를 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측이 고용 노동자 수를 5인 아래로 유지하려고 김 씨 같은 상담사들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둔 거였습니다. 이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풍습처럼 그냥 3.3%의 개인 사업자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꼼수를 쓴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다투기도 힘들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규제를 피하려고 5인 미만을 유지하는 형태를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라고 부릅니다. 쪼개기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용한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한 회사를 서류상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4명씩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그 계약서에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노동자로서 왜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없었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이 지난 1년 동안 찾아낸 이 같은 꼼수 사업장은 100여 곳에 이릅니다. 직종별로 보면 43종으로 다양한데 경영직 사무원부터 운송업자, 카페 종사자 등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의 문제라거나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산업이나 업종, 직업에 있어서도 모든 직업에 망라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사업장 100곳을 고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실태 조사를 벌여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숨진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는 청소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오늘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은 다른 업무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2019년 60대 청소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서 지난달 26일 50대 청소노동자가 학교에서 사망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그젯밤 11시쯤 서울 신림동 골목길에서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말을 걸고 이를 말리던 행인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북은 지구대로 연행된 뒤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든 남성이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3시 40분쯤 화성시 향남읍 공장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1톤 트럭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기로 보이는 물체를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남성이 들고 있던 총기의 총구가 모형 총기처럼 색칠이 돼 있어서 실제 총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날이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 경기와 충북,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계속됩니다. 우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장맛비가 더 오겠고 내륙에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치고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또 내일 낮부터 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모레 새벽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내륙 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